장난감 쇼나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히 재앙입니다. 2025년 아부다비 방산 전시회. 서방 무기상들은 한화부스를 지나며 낄낄거렸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그냥 미국 카피캣 아냐.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예멘의 밤하늘을 찢은 붉은 불기둥이 그들의 비웃음을 비명으로 바꿨습니다. 80km 바쿠티 반군 진지가 가루가 되는 순간 CNN 기자가 내뱉은 첫마디는 믿을 수 없다였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회의실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10발 쏘면 3발이 불발되는 중국제 로켓 때문에 절망하던 그들 앞에 5차 범위 3엠라는 기적의 숫자가 찍혔기 때문이죠. 죽이지 않고 이기는 법을 배웠다. 사우디 장교들이 감격하며 내뱉은 이 말 한마디가 중동의 무기 지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동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어제 전 세계 방산업계를 경악시킨 긴급타전이 날아왔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 HIMARS를 꺾었습니다. 바이킹의 후예들이라 불리는 북유럽의 강자 노르웨이가 무려 1조 3천억 원짜리 백지수표를 한국에 던진 겁니다. 영하 40도의 극저온 설원에서 미제 무기들이 멈춰 설 때 유독 천무만이 불을 뿜었던 기막힌 이유?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합심해 로키드 마틴이라는 거함을 침몰시킨 원팀 코리아의 비밀 작전.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세계 최강 미국과 유럽의 연합군을 상대로 이런 압승을 거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감동 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을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에서 전략무기체계 분석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에릭 얀센입니다. 북유럽의 거친 설원과 극저온 환경에서 우리 군을 지킬 최적의 무기를 찾는 것이 제 평생의 업보였고, 저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서방의 명품 무기들을 다뤄왔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천무를 접했을 때 제 반응은 다른 동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의 방산 대기업 제품들이 버티고 있는데 굳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무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동료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두고 그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만든 보급형 제품일 뿐이라며 노르웨이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했던 것은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는 노르웨이 북부의 극한 환경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미국과 유럽의 네로라는 대기업 무기들도 이런 온도에서는 유압 시스템이 얼어붙거나 전자장비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며 발사대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천무는 마치 자신의 앞마당인 것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시스템을 가동했고 그 안정성은 데이터로 고스란히 증명되었습니다. 처음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희 분석팀은 장비의 오작동이나 데이터 수집 센서의 오류를 가장 먼저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든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기계 장치가 단 한 번의 예열, 지연도 없이 완벽하게 구동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방산 상식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즉시 재시험을 명령했고 이번에는 더 가혹한 조건을 설정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진은 오히려 평온한 표정으로 장비를 점검했고 데이터 시트에는 신뢰성 99%라는 경이로운 수치가 찍혔습니다. 100번의 시뮬레이션과 실제 기동에서 단 한 번의 멈춤도 없었다는 사실에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동료들은 한국이 도대체 어떤 특수 합금과 저온 배터리 기술을 숨기고 있는 것이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극도의 환경을 견뎌내도록 설계된 구조적 완벽함이 그 기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정확도 수치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보통 다연장 로켓은 넓은 면적을 초토화하는 면, 제압 무기로 분류되기에 일정 수준의 오차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천무가 보여준 오차 범위는 15m 이내였으며 실제 사격에서는 이보다 더 정밀한 수치를 기록하며 표적의 한복판을 꿰뚫었습니다. 80km라는 장거리 사거리에서 단 몇 미터 차이로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것은 유도 미사일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성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어 위성 좌표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무서운 기술력을 조용히 갈고 닦아왔는지 우리는 그제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적인 상부와 다른 서방 국가들은 한국의 이런 성과를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운 좋게 몇 가지 기술을 조합했을 뿐 대규모 전면전에서 시스템 전체를 운용하는 능력은 부족할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럽 국가의 관계자들은 한국이 감히 미국의 하이마스와 경쟁하려 한다며 주제를 모른다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노르웨이에 제안한 것은 단순히 성능 좋은 무기 한 세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실 천무의 진짜 무서움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사거리나 화력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노르웨이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미국의 대기업을 침몰시켰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한국이 노르웨이의 서론에 숨겨둔 진짜 비장의 카드는 지금부터 공개될 내용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제가 겪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다음 단계에는 세계 방산업계를 뿌리째 흔들어 놓은 한국의 거대한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의 분석관으로서 제가 마주한 두 번째 충격은 단순한 기계적 성능을 넘어선 한국인들의 집요한 시스템 통합 능력이었습니다. 1단계에서 확인한 극좋은 신뢰성과 정밀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저희 내부에서는 한국의 천무가 아무리 개별 성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서방의 표준 체계와 완벽하게 호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일원으로서 미국과 유럽의 통신체계 및 지휘 통제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는데 아시아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무기가 이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 녹아들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었습니다. 서방의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규격을 고집할 것이라며 결국 운용의 한계에 부딪혀 낙마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시험평가장에 나타난 한국 기술진의 대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노르웨이 군이 요구한 데이터 링크와 사격 통제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단 며칠 만에 분석해냈습니다. 보통 유럽이나 미국의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표준을 따르라고 강요하거나 시스템 수정에만 수개월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기업은 오히려 우리 시스템의 허점을 먼저 찾아내더니 천무의 소프트웨어를 그 자리에서 최적화하며 노르웨이 군의 지휘 통제망과 완벽한 동기화를 이뤄냈습니다.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수치를 확인했을 때 통신 담당 장교는 자기 눈을 의심하며 장비를 재부팅하기까지 했습니다. 서방의 무기들이 보통 수초의 통신 지연을 당연시할 때 한국의 시스템은 마치 한 몸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기술적 유연성은 단순히 친절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그동안 북한이라는 실전적인 위협 앞에서 얼마나 수천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시스템을 다듬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영하의 날씨에 손이 곱아가는 와중에도 단한치의 오차없이 코드를 수정했고 결과적으로 천무는 노르웨이의 모든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성능 수치에서 나타난 안정성 98.5%라는 기록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서방 무기들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데이터를 조작했거나 임시방편으로 우회하는 방식을 썼을 것이라며 폄하하던 동료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수준의 시스템 통합 노하우를 쌓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제안한 탄약 보급 및 군수 지원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사실 노르웨이와 같은 험준한 지형에서는 무기 자체의 화력보다 그것을 얼마나 빠르게 재장전하고 지속적으로 사격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가 경량화의 치중의 화력을 희생했다면 한국의 천무는 두 개의 포드를 동시에 탑재해 압도적인 화력을 제공하면서도 자동화된 재장전 시스템을 통해 운용 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초시계를 들고 재장전 시간을 측정했을 때 기록된 숫자는 서방 무기 체계의 평균 속도보다 무려 30% 이상 빨랐습니다. 병사들이 무거운 탄약을 직접 옮기지 않아도 발사 차량 자체가 로봇처럼 움직이며 탄약을 갈아 끼우는 모습에 현장에 있던 군 관계자들은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데이터가 쌓여가는데도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일부 언론과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노르웨이 시장을 뚫기 위해 무리한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실제 유지 보수 단계에 들어가면 품질 문제가 터져나올 것이라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겉만 번지르르한 조립품일 뿐 핵심 원천 기술은 부족할 것이라며 얕잡아 보았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감히 북유럽의 거친 환경과 나토의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리 없다는 인종적 편견과 기술적 오만이 뒤섞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이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얼마나 거대한 밑그림을 그려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무서움은 단순한 기계장치의 뛰어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기업은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방산 지도를 다시 그릴 만한 엄청난 프로젝트를 수면 아래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과거의 명성에 안주하며 높은 가격과 느린 납기를 고수할 때 한국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으로 우리 국방부의 심장을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겨둔 진짜 비장의 무기는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와 국방물자청 내부에서 한국의 천물을 두고 격렬한 토론이 이어지던 중 저희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세 번째 충격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제안한 탄약의 범용성과 그 속에 숨겨진 미친 수준의 가성비 그리고 유지 보수의 안정성이었습니다. 사실 방산 시장에서 무기를 구입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무기 본체의 가격이 아니라 수십 년간 사용해야 할 탄약의 단가와 부품 공급의 지속성입니다. 서방의 방산 대기업들은 한번 무기를 팔고 나면 갑의 위치에서 탄약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리거나 부품 하나를 공급받는데도 수개월씩 대기하게 만드는 이른바 배짱 영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였습니다. 우리 노르웨이 군도 미제 무기를 운용하면서 그런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전력 공백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분석관들은 한국이 제시한 탄약 공급 계획서를 보고 처음에는 명백한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제 하이마스에 들어가는 유도, 로켓 한 발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천무 유도탄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격이면서도 성능 수치는 오히려 상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은 한국 기술진을 불러 모아 이 수치가 정말 가능한 것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은 곧 저급한 품질을 의미한다는 것이 유럽 방산업계의 상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측 대기업 관계자들은 아주 담담하게 실제 생산 라인의 자동화율과 수천 발 단위의 대량 생산 공정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국 군대를 위해 수만 발의 탄약을 비축하고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동률을 확보하고 있었고 그 규모의 경제가 단가를 유례없는 수준으로 낮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제 탄약의 정밀도를 재검증하기 위해 노르웨이 북부 사격장에서 무작위 추출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탄착 정확도를 나타내는 오차 범위 수치는 무려 10m 이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건물 창문 하나를 정확히 조준해서 때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극한의 환경에서 보관된 탄약들이 단 한 발의 불량도 없이 100% 점화에 성공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아시아 기술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서방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그저 조립이나 잘하는 나라라고 깎아내렸지만 정작 그들은 이 정도의 신뢰성을 이 가격에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경쟁 업체들은 비겁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르웨이 정부에 압력을 넣으며 한국은 전쟁이 나면 자기 앞가림도 하기 바빠서 유럽에 부품을 보내줄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공포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지구 반대편의 노르웨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비아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이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에 던진 비밀스러운 제안, 즉 천무 운용 생태계 조성이라는 거대한 승부수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노르웨이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정비할 수 있는 기술 전체를 이전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이익보다 노르웨이를 자신들의 기술 동맹으로 포섭하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마스를 만드는 미국의 대기업은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원천 기술 공유와 현지 생산 라이선스 제한은
노르웨이군 수뇌부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파격적인 조건에 우리 내부에서도 한때는 한국이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돌았습니다. 조그만 나라가 감히 서방의 거대 기업들도 안 하는 일을 어떻게 해내겠냐는 무시가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 정부와 기업은 원팀으로 움직이며 노르웨이 정부의 신뢰를 하나씩 확보해 나갔습니다. 국방부 장관부터 대통령 비서실까지 나선 한국의 방산. 외교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장사꾼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안보 파트너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유럽의 쟁쟁한 경쟁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명성에 취해 거드름을 피울 때 한국은 노르웨이의 지형과 기후 그리고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한 맞춤형 풀패키지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와 국방물자청의 최종 심사 과정에서 우리 분석팀이 마주한 네 번째 충격은 그동안 한국이 철저히 베일에 쌓아두었던 기술적 진실이었습니다. 사실 1조 3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는 천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더 무서운 무기체계의 확장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한국이 제안한 천무 발사 차량의 재원을 훑어보다가 믿기 힘든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발사대 자체가 단순히 로켓만 쏘는 기계가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의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KTSSM까지 아무런 개조 없이 즉각 사격할 수 있는 만능 플랫폼이었던 겁니다. 서방의 무기상들은 한국이 그저 로켓이나 만드는 수준이라며 비웃었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탄도미사일까지 운용할 수 있는 괴물을 북유럽 설원에 가져다 놓은 셈이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우리 분석팀 내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데이터라며 기술적 오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통 탄도 미사일을 사격하려면 거대한 전용 발사대와 복잡한 지원 차량이 필요하며 시스템 전체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기술진이 제출한 내부 설계 수치를 확인하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개발 단계부터 하나의 차량에서 80km 사거리의 로켓은 물론 수백 킬로미터 밖의 적 요새를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술 미사일까지 혼용하도록 설계의 마법을 부려놓았습니다. 서방의 대기업들이 각기 다른 무기를 팔아 수익을 극대화하려 할 때 한국은 조용히 하나의 무기로 모든 전장을 지배하는 효율성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럽의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런 수준의 소형화와 통합 기술을 보유했겠느냐며 애써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미국의 원천 기술을 빌려온 수준일 것이라며 한국을 조롱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만 보유한 전술 탄도 미사일 통합 기술을 독자적으로 완성했겠냐는 무시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격 테스트 수치는 그들의 오만을 박살냈습니다. 발사 명령 후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과 탄착 오차를 계산했을 때 그 정밀도는 서방 무기 체계가 수십 년간 쌓아온 기록을 단번에 갱신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안정성 테스트에서도 99% 이상의 성공률을 기록하며 우리는 이 무기가 오류가 아니라 한국 방산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경쟁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로키드 마틴은 자신들의 하이마스가 가진 명성에 금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르웨이 정계에 강력한 로비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무기가 아직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으며 북유럽의 복잡한 지형과 나토의 전술 규격에 맞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일부 외신들은 한국이 수주를 위해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 적자를 감수하는 무리한 도박을 하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이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의 전장에서 어떻게 실전 데이터를 쌓아왔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한국 기술진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방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노르웨이 군 관계자들에게 천무의 확장성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미사일이 산맥을 돌아 목표물을 타격하는 궤적 계산 능력은 우리 기갑부대 장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상 조건이 나쁜 날에도 한국의 유도 시스템은 단 1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성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측정 장비의 고장을 의심하며 3번이나 현장을 재확인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한국의 완승이었습니다.
결국 노르웨이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거센 압박과 유럽연합에 보이지 않는 견제 속에서도 한국의 천무 풀패키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격이 싸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방의 그 어떤 대기업도 줄 수 없었던 미래, 전쟁의 주도권과 기술적 자립을 한국이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록히드 마틴이라는 거함을 침몰시킨 것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되어 움직인 전략적 외교의 승리이자 세계가 장난감이라 무시하던 기술이 사실은 세계를 지배할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참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한국의 천무를 최종 선택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오자마자 전 세계 방산업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기업 관계자들과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에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신흥주자가 어떻게 자신들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북유럽에서 거대 기업 록히드 마틴의 하이마스를 꺾을 수 있느냐며 분노 섞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노르웨이 정부가 기술력보다는 경제적 논리에 휘둘려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비난했고, 서방의 무기상들은 여전히 한국의 기술을 얕보며 이번 수준은 일시적인 이변일 뿐이라고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동 속에서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보여준 다음 행보는 전 세계를 더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진행된 기술 시연회에서 한국은 그동안 전 세계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천무의 진짜 성능 수치를 보란듯이 공개했습니다. 분석관인 제가 직접 확인한 수치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일반적인 다연장 로켓의 생존율이 사격 후 이탈 속도에 결정된다면 한국의 천무는 사격 명령 후 첫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서방 무기 체계보다 20% 이상 빨랐으며 재장전 후 재사격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절반 수준으로 단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전장에서 적의 반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압도적인 생존 지표였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처음에 이 수치가 조작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자동화 시스템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이런 물리적 한계를 극복했겠냐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군 당국이 직접 참관한 실전 기동 테스트에서 천무는 영하의 눈길을 시속 80km로 질주하며 단 10초 만에 정지하고 곧바로 유도 미사일 12발을 정중앙 표적에 꽂아 넣었습니다. 위성으로 전송된 탄착 지점의 수치를 확인하던 미국 기술진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차 범위가 5m 이내로 수렴하는 것을 본 그들은 장비의 정밀도 센서가 고장난 것이 아니냐며 재측정을 요구했지만 3번의 사격 모두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미 그들이 상상하던 상식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전 세계 언론들의 태도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그저 카피캣이라 부르던 유럽의 유력 일간지들은 한국이 방산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는 특집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정부가 밝힌 선택의 결정적 이유가 공개되자 분위기는 숭고함마저 느껴지는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제안한 천무 운용 생태계가 단순히 부품을 파는 수준이 아니라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북유럽 전체의 방산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거대한 동맹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무기를 팔고 나면 기술 유출을 우려해 철저히 통제하던 것과 달리 한국은 노르웨이의 기술 자립을 위해 소스코드의 일부와 정비 원천 기술까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정부와 언론들에게 엄청난 참교육이 되었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최고라고 믿으며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온 서방의 대기업들에게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며 얕봤던 국가들은 이제 앞다투어 한국 국방부와 기업의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했던 기술적 격차가 사실은 한국에 의해 이미 뒤집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전 세계의 군사 서열은 다시 쓰여야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평화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전략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의 최종 브리핑실에서 우리 분석팀이 목격한 6번째 충격은 그동안 서방 국가들이 한국을 얕보며 결코 눈치채지 못했던 거대한 기술적 함정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방산 전문가들이
한국의 천무가 하이마스를 꺾은 이유를 단순히 가격이나 납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때 한국은 그들의 뒤통수를 치는 경악스러운 데이터 하나를 더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과 연동되는 독자적인 유도 기술의 완전성이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서방 무기는 미국의 GPS 신호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미국이 신호를 차단하거나 교란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고철로 변하고 맙니다. 하지만 한국의 천무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진이 제출한 항제밍 성능 수치를 보고 처음에는 소수점 위치가 잘못된 오타라고 확신했습니다. 적의 강력한 전파 방해 속에서도 유도탄의 경로 수정 횟수가 초당 수천 번에 달하며 정확도를 98% 이상 유지한다는 데이터는 기존 방산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료 분석관들은 한국이 감히 미국의 기술력을 뛰어넘는 항제밍 모듈을 독자 개발했을 리 없다며 비웃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우주 기술과 연계된 정밀 유도 알고리즘을 완성했겠냐는 무시가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노르웨이 북부의 강력한 전자전 시험장에서 벌어진 결과는 모든 비아냥을 비명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가동 가능한 모든 제밍 장비를 동원해 하늘을 전파의 무덤으로 만들었지만 한국의 유도 미사일은 보란듯이 그 장벽을 뚫고 80km 밖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반면 비교 시험에 나섰던 서방의 기존 무기들은 신호를 잃고 갈팡질팡하다 허공에서 자폭하거나 엉뚱한 곳으로 추락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치를 확인하던 유럽의 기술진은 얼굴이 붉어지며 장비의 오작동을 주장했지만 재시험을 할수록 한국의 안정성 수치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강국의 이점을 살려 서방 대기업들도 구현하지 못한 초소형 고성능 항제밍 칩셋을 무기 속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노르웨이 정부 내부에 보고되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언론들은 그동안 한국 방산을 깎아내리며 한국은 원천 기술이 부족해 결국 미국에 종속될 것이라고 떠들어댔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미국의 기술적 통제에서 가장 자유로운 무기 체계를 완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의 끊임없는 전파, 교란과 위협 속에서 얼마나 처절하고 정밀하게 이 기술을 연마해왔는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전 세계 정부들은 이제 한국의 유도 기술을 한 수 배우기 위해 비밀리에 사절단을 보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교육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노르웨이와의 계약 조건에 전 세계 최초로 천무 운용 생태계 공유라는 파격적인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천무를 도입한 국가들끼리 실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부품 수급을 서로 돕는 일종의 방산 연맹을 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산 국가들을 철저히 분리해 관리하며 정보를 독점할 때 한국은 오히려 연대를 제안하며 서방의 패권적 방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록히드 마틴을 비롯한 거대 기업들은 한국이 상도덕을 어기고 시장을 망치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냈지만 노르웨이를 비롯한 수입국들은 한국의 이 진정성 있는 전략에 열광했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언론들은 이제 한국을 세계 방산의 새로운 표준이라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의 극비회의실에서 제가 목격한 7번째 충격은 한국이 왜 그토록 노르웨이의 현지 맞춤형 개량에 집착했는지에 대한 소름 돋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서방의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이 노르웨이의 극저온 환경에 맞춰 천무를 개량한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영하 40도의 환경 데이터도 없으면서 겉모양만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식이었죠. 하지만 한국 기술진은 조용히 수치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개량형 천무의 데이터 시트에는 저온 가동, 신뢰성 99.8%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 분석팀은 처음엔 이 숫자가 실험실 안에서의 이론치일 뿐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노르웨이 북부의 실제 설원에서 단 한 번의 예열, 지연도 없이 시스템을 구동시키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방의 대기업 무기들이 추위 때문에 유압류가 굳고 배터리가 방전되어 쩔쩔맬 때 한국의 천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완벽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단순히 부품을 바꾼 게 아니라 발사장치 자체를 극저온 환경에서도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스마트 열관리 시스템으로 완전히 재설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세계 그 어떤 방산 기업도 시도하지 못한 독보적인 영역이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개량형 천무에 탑재될 예정인 한국의 차세대 유도 미사일들의 실체였습니다. 한국은 이번 노르웨이 수주를 통해 단순히 현재의 로켓을 파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확장성을 통째로 이전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한국이 기술 유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모한 도박을 한다고 떠들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노르웨이를 거점으로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천무 운용 생태계라는 거대한 안보 그물을 짜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기술을 통제할 때 한국은 함께 기술을 발전시키자며 노르웨이의 자존심을 세워주었고 이는 곧 유럽 국가들의 줄지은 문의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을 얕보던 전 세계 정부와 언론들은 참혹한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그만 하청 국가 정도로 생각했던 그들의 상식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특히 영하 40도에서도 80km 밖의 표적을 15m 이내의 정확도로 꿰뚫는 천무의 성능 보고서가 공식 발표되자 그동안 한국을 무시했던 유럽의 군사 강국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이토록 정밀하고 강력한 무기 체계를 조용히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넘어선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의 최종 계약 서명식 직전 우리 분석팀이 마주한 마지막 8번째 충격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질서를 영원히 끝내버릴 한국의 진짜 카드였습니다. 사실 서방의 무기상들과 언론들이 천무의 성능과 가격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한국은 그들이 결코 눈치채지 못하도록 가장 깊숙한 곳에 인류 무기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을 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무 발사대에서 즉각 운용이 가능한 초정밀 극초음속 유도탄과 차세대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KTSSM 이형의 결합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기술진이 제출한 최종 운용 보고서에서 사거리 800km라는 숫자를 목격하고 집단적인 혼란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장비의 단위 표기 오류이거나 한국 측의 과장된 홍보 문구라고 확신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다연장 로켓 발사대 하나에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급의 파괴력을 내는 무기를 발사할 수 있겠냐며 동료들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노르웨이 국방부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안이 철저히 통제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그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와 정밀 기계 공학을 극한까지 밀어붙여 기존 미사일보다 크기는 작으면서도 사거리와 파괴력은 2배 이상 높은 괴물 같은 탄종을 완성해 두었던 것입니다. 서방의 전문가들이 한국을 무시하며 얕봤던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미국의 위성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는 오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 계약을 통해 독자적인 정찰 위성과 연동되는 전술 데이터 체계까지 노르웨이에 제안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독자적인 정찰과 타격이 가능한 완전한 안보 자립을 의미했습니다. 하이마스를 앞세워 패권적 지위를 누리던 미국의 대기업들은 이 수치를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들이 상대하던 존재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이미 자신들을 추월해버린 거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800km 밖의 표적을 수미터 오차 내로 타격하는 한국의 정밀도 기록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참교육은 전 세계 언론과 정부를 향해서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을 그저 저렴한 대안 정도로 취급하던 유럽의 언론들은 이제 한국을 방산의 표준이라 부르며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에 공급되는 천무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방산 부품을 수급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천무 운용 생태계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아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기술을 나누어 우방국의 국방력을 통째로 상향 평준화시키는 유례없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라는 거함을 침몰시킨 것은 한국의 원팀 코리아가 보여준 진정성과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압도적인 기술적 자신감이었습니다. 결국 노르웨이의 눈 덮인 설원 위로 천무의 거대한 위용이 드러났을 때 전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오차 없이 불을 뿜는 천무의 모습은
한국 방산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그토록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기술을 숨겨왔던 이유는 단순히 무시를 견디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증명으로 전 세계를 굴복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그만 나라의 반란이라고 비웃던 이들은 이제 한국의 기술 없이는 자신들의 안보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충격적인 전말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 노르웨이의 성공을 발판 삼아 이제 전 유럽과 전 세계로 그 영향력을 뻗치고 있습니다. 800km 사거리의 차세대 미사일과 천무의 결합이 전 세계 국방 지도를 어떻게 영원히 바꿔놓을지 그 소름 돋는 미래를 우리는 생생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의 판도를 결정짓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이자 기술과 철학이 담긴 무기로 평화를 지키는 방산 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전 세계를 향한 한국의 이 위대한 반격에 박수를 보내며 저는 노르웨이에서 에릭 얀센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